많은 사람이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저서 동물 철학의 저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에 의해서였습니다. 라마르크는 식물학과 무척추 동물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왕립식물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물학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은 생존 또는 욕구로 인해 특정한 신체를 계속 사용하면 그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이라는 특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마르크는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초원에 많은 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먹으며 살아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기후가 변하고 아카시아의 나뭇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린들은 아카시아 잎을 서로 차지하느라 바빴고 결국 잎은 사라지고 기린은 굶어 죽어야 할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당시 기린의 목이 닿지 않던 높은 곳에 아카시아 잎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기린들은 그 잎을 먹기 위해 자신들의 목을 최대한 뻗었고 이 노력이 지속돼 현재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라마르크가 창조한 이론인 용불용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화론은 앞선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초원에 사는 기린이 높은 곳에 위치한 아카시아 잎을 못 먹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린보다 목이 길게 태어난 기형 기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기형 기린은 다른 기린들이 먹지 못한 높은 곳의 아카시아 잎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영양 상태가 튼튼해 번식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었겠죠. 이 개체가 가진 생존의 유리성, 즉 목이 긴 형질은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발현되어 역시나 이 후손들도 기존의 기린보다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목이 긴 기린이 그렇지 않은 기린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었죠. 이러한 설명 체계를 우리는 자연히 동물이 진화될 방향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연선택설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선택의 진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공선택 진화가 있는데요. 이는 19세기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다양한 견종을 만들기 위한 놀이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견종은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분명 인간의 니즈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생물학적 특성, 예를 들면 코가 길면서 덩치가 큰 강아지 같은 콜리 또는 귀여운 외모에 다리가 짧은 웰시 코기 같은 견종도 인공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이와 상반돼 자연은 그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으며 그 자체로 펼쳐진 환경일 뿐 진화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다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일반론이 되었습니다. 유레카! 여러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서 거리뷰 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원하는 위치를 3차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뷰 기능. 주로 길을 찾거나 주변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기능은 3차원 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마치 그곳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죠.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추얼 서울 프로젝트의 경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계단도로, 막힌 도로까지 3차원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중화된 거리뷰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한 골목길 3차원 시뮬레이션 작업은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작업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오가는 길을 3차원으로 구현하는 일. 단순히 여러 각도로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지 사전 답사는 필수. 촬영 협조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저분한 부분이나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촬영할 영상의 방향과 위치 정보입니다. 3차원 영상 속에서 이곳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제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 구축에서 필수적인 일이죠. 골목길 촬영 영상은 이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뷰 이미지는 수많은 3D 사진을 보정한 결과물인데요. 360도로 주변을 촬영한 사진들은 단면으로 펼쳐 놓았을 때 사물이 왜곡돼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지가 어긋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 외에도 색감 보정과 합성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동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하거나 다른 이미지로 합성하는데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이질감을 줄이고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작업. 전문가에게도 인내와 세심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평면의 지도에서 3차원 영상으로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이며 길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골목길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하나의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여 도시가 될 겁니다. 도시 전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도시형 디지털 트윈은 기존에 있던 지도 거리뷰 기술과 새로운 인프라가 융합되어 밑거름이 됐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될 텐데요. 도시의 가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쓰임새는 상상 이상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트윈이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들이 모여 만들어낼 융합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유레카! 엄청난 파괴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무기. 따라서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건 당연하겠죠. 국방을 더욱 튼튼히 만들기 위해 무기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무쌍한 무기 속 변치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포물선. 포탄이 반원 모양을 그리며 하늘로 날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2km까지 날아가는 화약 무기 신기전도, 수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첨단 무기 미사일도 모두 포물선으로 비행합니다. 무기가 날아가는 거리, 즉 사거리를 구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 이때 중요한 수학 원리, 바로 포물선 방정식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가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기전 역시 손잡이를 바닥에 놓으면 45도에 가까운 43도. 우리 전통 무기 속 수학의 위대함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무기가 가장 멀리 날아가는 발사 각도, 정말 45도가 맞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준비물은 물총! 각각 30도, 45도, 60도의 위치에서 물총을 쏘는데요. 가장 멀리 나간 발사 각도 역시 45도였습니다. 유레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아스콘 브랜드에서 제조를 하면서 나오는 아스콘 골드입니다. 이것을 생산을 하면서 그
특정 유해 물질 및 악취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저감하는 환경 설비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아스콘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로에 아스콘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도로 건설에는 대부분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스콘 생산은 벤조피렌, 포르말데히드, 벤젠 등 1급 발암 물질들을 내뿜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게다가 아스콘 특성상 도심 속 설비 구축이 불가피해 악취와 오염 물질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커져가고 있는데 결국 아스콘이 도심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스콘 생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및 악취가 재연소, 화학 반응, 흡착 등 3단계를 거쳐 깨끗한 가스로 배출시키는 친환경 아스콘 설비입니다. 유해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설비를 총 3단계에 거쳐 구축했다는 기술자. 먼저 아스콘 생산 시 나오는 유해가스를 재연소시켜 1차로 정화해준다. 다음으로 탱크에 이동된 유해가스는 이산화염소 화학 반응을 통해 2차 정화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흡착 기능이 있는 제올라이트를 사용해 잔여물질과 악취 등을 제거해 청정가스를 배출 타워로 내보내게 된다. 또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화 과정을 점검한다고. 1단계에서 재연소를 하여 2단계인 이산화염소 발생기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3단계인 제오라이트 흡착탑에서 잔여물질을 흡착해서 깨끗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과정으로 오랜 골칫거리였던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여있는 기술자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등장한다? 유해 물질을 점검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안을 가득 채운 건 각종 측정 장치. 실시간으로 주변의 공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들로 차량으로 이동하며 공장 주변의 오염물질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지정학치 22개종을 체크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아스콘 생산 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 성분 중 발암 물질이 다량 포함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대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물질인데 거주자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서 적은 양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안전한 공기를 선물하고 싶다는 기술자. 실시간 대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꼼꼼한 점검은 필수라는데 이에 주변의 민원과 피해 사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레카! 디지털 트윈의 활용 분야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발전소입니다. 3D 시뮬레이션과 VR 기기를 이용해 발전소 내 화재 사고 예방 훈련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도가 매우 큰 장소이기 때문에 발전소는 각별한 주의와 안전 훈련이 필요한 곳이죠. 그렇다면 발전소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발전소 트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첨단 IT 기술이 융합된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산업 현장의 여러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와 똑같은 가상의 발전소, 그곳의 운영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앞으로 제작진을 안내할 줄 알았는데
기기 하나를 가지고 나온 매니저. 낯선 모습의 기기 장치는 바로 3D 스캐너입니다. 갑자기 기기를 작동시키는데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공간을 한 바퀴 스캔한 기기는 3차원 공간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3D 스캐너를 활용해 실제 발전소 곳곳을 스캔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들이 가상의 공간 속에 그대로 구현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가상 발전소의 구축은 크게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효과인데요. 실제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간 반영되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곳에서 이상이 생겼는지 재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상 발전소의 두 번째 효과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력 생산과 효율에 변수로 작용하는 여러 조건들을 가상 발전소에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최적의 운영 환경을 찾아낼 수 있죠. 마지막 효과는 작업자의 안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센서를 통해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 인식하는 가상 발전소에선 작업자의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발전소 설비를 다루는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스마트한 아이템. 바로 안경입니다. 일명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현장 작업자가 혼자서 하기 벅찬 상황에 닥쳤을 때 통제실 작업자와 영상 통신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수락. 우선 첫 번째는 제가 포인트해드리는 이 밸브 있죠? 예. 이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시면 됩니다. 네. 문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업무의 위험도를 낮추고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각종 센서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환경,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된 가상 발전소가 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값은 발전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분명 반영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작업 진행 절차 완료하였습니다. 유레카! (365일) 자동으로 물을 준다는 화분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 사무실을 도착하자 먼저 다양한 화분들이 눈에 띄는데 요거는 건물 들어간 입구 노비랄지 이런 데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집 어느 곳에나 놓을 수 있게끔 화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던 화분과는 뭔가 다른 모습?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있다는데 일반 화분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 하나씩밖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화분은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많은 화분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내 공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는 벽면 녹화 화분.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각양각색 화분들로 채울 수 있어 키우는 재미까지 있다고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을 관리해 주는 것. 화분 받침에 물이 그대로 고여버릴 경우 식물이 썩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특수 화분을 개발하게 됐단다. 이게 벽종에 들어가는 화분입니다요. 이게 화분 틀이고 여기에 화분입니다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로 타고 내려서 다시
여기서 채워주고 여기로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분 틀이 완성되면 또 다른 작업이 이어진다는데 바로 내면 하단에 특수 심지를 깔아주는 것. 이 심지는 일반 스펀지보다 물을 잘 흡수하는 습성이 있다는데 화분 틀에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화분을 합쳤을 때 흙과 물이 만나지 않아요. 물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하나 특별한 기술이 등장한다. 고여 있으면은 이게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또 물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정화해주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이 화산석. 화산석의 미네랄 성분이 물 정화를 도와준다고. 어느덧 작업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 정화된 물을 순환하게 도와줄 모터를 설치한 후 화분을 깔아주는데 모다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올라서 여기서 물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율급수 화분. 원하는 날짜와 시간, 물의 양을 설정만 해주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알아서 식물을 관리해준다. 기술자가 이런 스마트한 화분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백제공 특징은 다양한 식물을 한 자리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 물 주는 시점이 일정하며 어떤 식물은 썩고 어떤 식물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급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특허증까지 획득.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물의 싱그러움을 전하고 싶다는 기술자. 유레카! 여기서 돌발 퀴즈. 일제강점기 광복군이 미국과 국내 작전 때 쓰려고 만든 암호.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작전 때 이걸 암호화했다. 왠지 이거는 저기 꼭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맞춰야죠. 우리나라가 네. 이제 또 사투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투리를 암호화하지 않았을까? 아, 사투리를. 그 시기에서 모여갖고 그 시기 해보려니까 그 시기 한 사람 빼고는 다 그 시기 해라. 이거. 아, 그거 말하는 사람도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맞춰? 자기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가가. 가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어려운데. 그러게요. 뭐를 암호화했을까요? 되게 어렵다. 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떤 게 있나요? 자, 정답은 정답은? 한글이었어요. 한글이요? 한글? 아, 한글 자체를? 한글을 암호화한다고요? 네. 한글을 어떻게 암호화하지? 그러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받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네네. 자음과 모음은 두 자리 숫자로 그리고 받침은 명령을 앞에 붙여서 네 자리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을 해본다면 네. 수는 1736 그리고 학은 2430 0011 이렇게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암호의 규칙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숫자를 11, 12, 13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그런 대응 규칙으로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대응 규칙. 야, 네, 한글은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문자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공을 네. 거꾸로 하면 공이요? 공은 동그라니까 거꾸로 해도 공 똑같은 동그라미. 운이죠. 아, 글자를 뒤집으면. 글자를 글자. 운. 운 맞죠? 예, 예. 맞아요. 그러네. 여기서 회전 이동의 원리. 초등에서는 이제 돌리기. 그다음에 또 를 있잖아. 를. 를 180도 돌리면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대칭. 전대칭도요. 우리 한번 이제 소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고요? 소. 예. 소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 대칭이네요. 좌우대칭. 그렇죠. 선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레카! 믹서기하고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 믹서기에 물을 부어줍니다. 예? 그리고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를 넣어 측정해보니 현재 온도는 약 25도씨. 과연 믹서기를 돌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믹서기를 돌리자 빠르게 돌아가는 물. 과연 이것만으로 물을 끓일 수 있을까요? 먼저 3분 정도 돌리고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자, 지금 3분 정도를 돌렸는데요. 온기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온도를 재보자 약 34도씨입니다. 아까에 비해 9도가량 상승한 온도. 그럼 이번엔 뭐 쭉 돌려보지 뭐. 이번엔 온도가 크게 올라갈 때까지 계속 돌려봅니다. 그때 믹서기에 생긴 변화. 안쪽에 슬슬 김이 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돌린 후 이야, 뜨거워. 야, 이거 지금 손도 대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데요. 온도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과연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야, 와, 이거 거의 90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요. 온도는 무려 87도씨. 믹서기로 가열한 물을 컵라면에 부어봤는데요. 잠시 기다리자. 이야, 잘 익었네, 이거. 마치 끓는 물을 부은 듯 완벽하게 익은 라면 면발. 이게 되네. 야, 아따 잘 먹다. 아니 근데 이거 원리가 뭡니까? 그 이유는 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 믹서기를 돌리면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 분자에 열이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물의 온도를 높여준 것입니다.